태양광 발전소가 니들 무덤이 될 거야. 그날 밤 최 씨 노인의 목소리가 마을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절규 같은 외침은 곧 주민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40여 명의 얼굴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돈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78세의 최봉순.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그는 30년간 마을 이장을 맡아왔다. 굽은 등과 깊이 파인 주름살 뒤로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장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발전해야죠. 앞줄에 앉은 김 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두드렸다. 여러분들은 모른다.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한때 존경받던 이장의 말은 이제 고집불통 노인의 고집으로만 들렸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개발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보상해드립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그 순간 회관은 술렁였다. 농사만으로는 겨우 연명하던 주민들에게 그 돈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 노인만은 달랐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 땅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때부터였다. 주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갔다. 혹시 이장님이 따로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곧 수군거림이 되었고 수군거림은 의혹이 되었다.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이장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최 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이제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 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아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이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개발업체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보상금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환호성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노인은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해보기로. 한때 존경받던 이장의 말은 이제 고집불통 노인의 횡설수설로 들렸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뒤에서 수군거렸다. 마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상하지 않아? 왜 혼자만 반대하는 거야?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최 노인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다. 구멍가게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어졌고 길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오갈 뿐이었다. 50년 넘게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이웃들이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을 이발소 앞에서 모여 앉은 할아버지들의 대화가 그의 귓가로 흘러들었다. 최 이장이 땅 일부를 벌써 팔아넘겼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래서 우리 몫까지 챙기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도 꼼꼼하더니만. 최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떠들어댔다. 그런데 정말일까? 최 이장이 그런 사람이었나? 돈 앞에서는 누구든 달라지는 법이야. 그 순간 최 노인과 눈이 마주친 박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하 이장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들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최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었던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연락도 뜸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장님 계세요? 김영수의 목소리였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최 노인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영수야, 무슨 일이냐? 김영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이장님 죄송한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다시 열자고 해서요. 또 회의를? 네. 이번에는 이장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영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저도 찬성하지는 않는데 분위기가. 다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새로운 리더십. 그 말은 결국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언제 하느냐? 내일 저녁 7시에요. 김영수가 돌아간 후 최 노인은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간 이장으로 일하며 모아둔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작성한 계획서들, 각종 신청서들,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은 20해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 장의 지도였다. 손으로 그린 듯한 투박한 선들로 이루어진 그 지도에는 마을 곳곳의 지명과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설령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다음 날 저녁 회의장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최 노인이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그는 평소 자리인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마을 이장 선거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그를 몰아내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사회를 맡은 이 씨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만. 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들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개발업체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저 땅 밑에 문화유산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바로 최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땅이었다. 강민호 전무는 보고서를 휘리릭 넘기며 혀를 찼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 상당합니다. 조선시대 초기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만약 발굴되면 그럼 사업이 중단되겠군. 강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40대 후반의 냉철한 사업가였다. 지난 10년간 전국 곳곳에서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며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에게는 이윤이 곧 진리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마을 이장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강 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한 늙은이 때문에 무산될 수는 없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 대부분 찬성입니다. 보상금 때문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문제는 그 이장뿐이에요. 그럼 간단하지 않나? 강 전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노인을 제거하면 된다. 물론 적법하게 말이야. 다음 날 개발업체에서 파견된 특별팀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주민들을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고 최 노인을 고립시키는 것. 팀장인 박성진 과장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요 인물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이웃마을에서 이주해온 김철수였다.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중 하나였다. 김철수 씨,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로? 사실 저희가 이번 개발 건으로 주민 여러분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박 과장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뭡니까? 성급금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드리는 거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김철수의 눈이 번쩍였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최 이장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몰래 다른 업체와 접촉한다거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이상하게 혼자만 반대하고 있거든요. 김철수는 이미 박 과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박 과장은 하루 종일 주요 주민들을 만났다. 누구에게는 돈을, 누구에게는 일자리를, 누구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약속했다. 그리고 은근슬쩍 최 노인에 대한 의혹을 심어놓았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최 이장님이 다른 업체와도 접촉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구나. 혹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씨앗은 뿌려졌다. 의혹이라는 씨앗이. 그날 저녁 박 과장은 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무님, 1단계는 성공적입니다. 주민들 분위기는 어떤가? 완전히 우리 편이에요. 이제 최 노인은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좋아. 그럼 2단계를 시작하자. 2단계요? 증거 만들기 말이야. 그 노인이 정말로 뒤에서 딴짓을 했다는 증거를. 전화 너머로 강 전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게. 우리는 이런 일의 전문가니까. 그 시각 최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낡은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손수 그린 그 지도에는 마을 곳곳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글자를 읽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문화재 매장 추정지역.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 아래 묻혀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부탁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불빛들 뒤에서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그의 운명이. 이장님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마을 회의장에 김철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40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최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 철수야. 이걸 보세요, 여러분. 김철수가 서류를 허공에 흔들었다. 최 이장이 벌써 다른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장안이 술렁였다. 최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지만 김철수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여기 보세요. 이응이응 건설과 평방미터당 15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반대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더 비싸게 팔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였어. 최 노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 서류를 내게 보여다오. 김철수가 서류를 내밀자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이건 가짜다. 내가 이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럼 그 도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 온 박영희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군가 내 도장을 훔쳐서. 아이고, 변명도 그럴듯하게 하세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조롱하는 웃음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최 노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중 하나인 정순례 할머니였다. 80이 넘은 그녀는 최 노인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순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젊은 주부 한 명이 동조했다. 이장님이 30년 동안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곧 더 큰 반대 목소리에 묻혔다. 30년 동안 속여온 거지. 지금까지 착한 척 연기한 거야. 할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순진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순례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때 박성진 과장이 회장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마을 이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최 노인의 도장을 찾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계약서에 그 도장을 찍었다.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한 것은 회사에서 고용한 전문가의 작품이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김철수가 다시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이장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맞아. 이장 해임하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기죄로 고발하자.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최 노인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작아져만 갔다. 여러분, 제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나는. 그만하세요. 박영희가 소리쳤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장직에서 물러나세요.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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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최 노인은 그 함성 속에서 혼자 서 있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이장직은 그만두겠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다. 나는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다. 이 서류는 가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 땅을 파면 안 된다는 내 말도 거짓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끝까지. 철수야. 최 노인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 마을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10년? 이 땅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무슨 헛소리.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거라. 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회장을 나갔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조용했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노인이었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네. 이제 개발 진행하면 되겠네. 박성진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 강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완료. 노인 완전 고립됨. 곧 답장이 왔다.
좋다. 이제 2단계 시작하자. 경찰 신고 유도해라. 그날 밤 최 노인은 홀로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 모든 불빛이 자신에게는 차가워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지도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 지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아버지,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최봉순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최 노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최 노인의 절규가 차가운 감옥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외침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구치소 독방. 이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것은 딱딱한 침대와 변기, 그리고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다.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루 3번 들려오는 식사 배급 소리뿐이었다. 최 노인은 차갑고 거친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78년을 살아오며 감옥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30년간 마을을 위해 헌신한 이장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이곳에 갇혀 있다니.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교도관이 철창 앞에 나타났다. 최 노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았을까?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뛰었다. 정순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믿어주던 몇몇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국선 변호사 이정호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다. 최 노인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까? 이정호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하네요. 최 노인의 어깨가 무너졌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30년간 자신이 헌신한 주민들이 단 한 명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선생님,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계약서의 종이 재질이나 잉크 상태를 보면 최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날짜는 몇 달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명 필적도. 정말입니까? 최 노인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네. 하지만 문제는 증인들이 모두 선생님이 그 계약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 노인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누군가 그들을 사주했을 거예요. 개발업체에서.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동기도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비싸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아닙니다. 최 노인이 소리쳤다. 나는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땅 밑에는. 그는 말을 멈췄다. 문화유산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버지의 지도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땅 밑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변호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라서.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온 최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귓가에 스쳤다. 야, 너 그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시골에서 문화재 나왔다는 거. 공사하다가 옛날 유물들이 쫙 나왔대. 어디서? 글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대박이래. 유네스코 등재될 수도 있다고. 최 노인은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의 마을 이야기일까? 교도관님, 교도관님. 그는 철창을 잡고 소리쳤다. 뭔 일이냐? 제발 TV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뉴스를 봐야 합니다. TV는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어. 조용히 해. 교도관이 사라지고 나자 최 노인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만약 정말 자신의 마을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복도는 조용해졌고 오직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최 노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맞았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저는 여기 갇혀 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발, 제발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줬으면.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조간신문을 가져왔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서 조선시대 유물 대량 발견. 문화유산 가치 상당. 최 노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것은 정말 자신의 마을 이야기였다. 내가 맞았다. 내가 맞았어. 그는 신문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다.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땅은 이미 파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다. 교도관님, 교도관님, 이 신문을 보세요. 제가 옳았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을 지키려 했던 노인은 여전히 철창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비록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진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굴착기가 땅을 파헤친 지 사흘째 되던 날 현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잠깐. 작업 중단. 현장 감독의 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계를 멈췄다. 파헤쳐진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뭐야? 토기 같은데? 아니야, 이건 금속 같아.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며 구덩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청동기와 도자기 파편들이 흙에 섞여 나와 있었다. 어떤 것들은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장 감독은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큰일입니다. 여기서 뭔가 나왔어요. 옛날 그릇이나 유물 같은 게. 전화 너머 박성진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뭐가 나왔다고? 문화재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덮어둬.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이런 건 신고를. 신고는 무슨? 조용히 처리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작업 현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몰려들고 있었다. 저게 뭐야? 김철수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토기네.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박영희가 신기한 듯 말했다. 현장 감독은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만 주민들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SNS에 올려봐야겠다. 우리 마을에서 보물이 나왔네. 잠깐,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현장 감독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사진은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 고고학과 교수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조선 초기 유물 아닌가?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정훈 교수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김 교수는 현장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작업자들에게 더 이상 굴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성진 과장은 김 교수를 붙잡고 말했다. 교수님,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혹시 그냥 일반적인 토기가 아닐까요? 일반적인 토기요? 김 교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청동 거울 보세요. 이건 조선 초기 왕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백자들. 이건 15세기 작품들이에요. 주민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유물들을 바라봤다. 이게 정말 보물이라고요? 보물이 아니라 국보급입니다.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정도 규모의 유적지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게다가 보존 상태도 완벽하고. 그때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최 이장님이 옳았던 거네요. 갑자기 현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장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였어. 우리가 뭘 한 거야?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다. 아이고,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냈잖아. 김철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최 노인을 모함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김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장님이 뭐라고요? 이분이 이 유적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튿날 문화재청에서 전문조사단이 파견되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곳은 조선 초기 왕실 관련 인물의 별장터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장이 발표했다. 출토된 유물들의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소식은 곧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다. 충남마을에서 조선 초기 대규모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마을의 모습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덧붙였다. 특히 이 유적지의 존재를 미리 알고 보존을 주장했던 마을 이장이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TV를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보물을 지키려던 분을 감옥에 보냈구나. 정순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 개발업체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강민호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은? 완전히 물거품입니다. 게다가 은폐 시도까지 들통났으니.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노인의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이 땅을 파헤치면 마을의 혼까지 무너진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외침의 주인은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진실을 품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어.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 노인을 향해 물러나 를 외치던 그 입들에서 이제는 참회의 눈물만이 흘러나왔다. 김철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노인을 모함했던 그 손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 서류를 들고 일어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장님 얼굴을 봤어요. 정말로 억울해하시는 표정이었는데 박영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잖아요. 그분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 이웃집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을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들었지.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발굴 작업을 위해 설치된 천막들이 보였다. 그 천막들은 마치 마을의 죄악을 감추는 수위처럼 느껴졌다. 정순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장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젊은 주부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보상금, 일자리. 그런 것들만 보였으니까. 그때 마을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일어났다. 최 노인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박춘식 할아버지였다. 여러분,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사실 저는 봉순이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봉순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땅에 뭔가 소중한 것들이 묻혀 있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저도 보상금이 탐났어요. 자식들 용돈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까 해서. 할아버지.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봉순이가 혼자 반대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다. 50년지기 친구를 배신한 거예요.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각자의 가슴 속에서는 후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엄마 한 명이 일어났다. 이장님께 사과드리러 가요. 구치소에 면회 신청하자. 다 같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서 뭐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해서 감옥에 보냈는데 용서해주세요라고. 그의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무릎 꿇고라도 사과해야 해요. 다음 날 주민대표 6명이 구치소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가슴에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구치소 면회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최 노인이 나타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더욱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한 빛이 남아 있었다. 이장님.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와주었구나. 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소식 들었겠지? 문화재가 발견되었다고. 이장님. 저희가. 박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최 노인이 손을 저었다. 괜찮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됐다. 아니에요. 젊은 주부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장님을 감옥에 보낸 죄를. 어떻게 용서를. 얘들아. 최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속은 거니까.
속았다고요?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개발업체에서 여러분들을 이용한 거 아니겠느냐? 그 계약서도 누군가 만들어준 거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속은 피해자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개발업체의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최 노인의 말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장님, 이제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 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지켜졌다는 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최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들 서로 원망하지 말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마을을 잘 지켜나가게. 주민들이 구치소를 나올 때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장님은 저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김철수가 중얼거렸다.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는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 용서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장님이 쓰러지셨대요. 정순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환자분이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날 밤 최 노인은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저도 그곳으로 갑니다. 땅은 지켜냈습니다. 새벽 4시 최봉순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최 노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검찰청에 폭탄 선언이 터졌다. 개발업체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과 주민 매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수사 자료가 들려 있었다. 피해자 강민호는 문화유산 존재를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무고한 시민을 사기꾼으로 몰아 감옥에 보낸 혐의로 기소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진범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개발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박성진 과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민수. 35살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최 노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저희가 그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검찰청을 찾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수사관이 물었다. 저희 회사가 강 전무 지시로 모든 걸 조작했어요. 계약서도 위조하고 주민들한테 돈도 주고. 이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녹음 파일, 내부 문서,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2아이의 아빠거든요. 만약 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아빠를 알게 된다면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민호 전무가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고급 아파트에서 출근하던 그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취조실에서 검사가 물었다. 나는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강 전무는 끝까지 뻔뻔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노인이 방해를 했잖습니까?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계약서 위조가 합법입니까? 주민 매수가 합법입니까? 검사가 증거 파일을 탁자에 내려놓자 강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당신 부하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더군요. 박성진 과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조작을 실행한 주범이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민수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박 과장은 그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저희가 최 이장님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계약서에 찍었어요. 누구 지시였습니까? 박성진 과장 지시였습니다. 강 전무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돈을 준 것, 최 노인에 대한 의혹을 심어준 것, 거짓 증언을 유도한 것까지.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도 후폭풍이 일었다. 거짓 증언에 가담했던 주민들도 하나둘 소환되었다. 김철수는 검찰청 복도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가 가짜인 줄. 하지만 돈은 받으셨죠? 그건. 김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의 양심을 흐렸던 것이다. 박영희도 마찬가지였다. 개발업체에서 일자리를 약속해줬어요. 남편이 실직 상태라서.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다. 검찰은 그들도 개발업체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기소유예 처분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발표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탐욕에 눈먼 기업이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건. 문화유산을 지키려던 노인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첫 공판에서 강민호 전무는 여전히 당당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인간의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건 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계획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주민들을 매수한 것도 의도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강 전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침내 선고 날이 왔다. 피고인 강민호 사기,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성진 사기방조, 증거조작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법정 뒤편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최 노인을 다시 살려주지는 못했다. 선고가 끝난 후 김철수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희가 이장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이장님은 이미. 박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장님께서 목숨을 바쳐 지키신 그 땅에서 어떤 얼굴로. 그날 저녁 마을은 조용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쓰디쓴 것이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최 노인의 영정 사진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말없이 꽃을 놓고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장님,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순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억울함이 풀렸으니 편히 쉬세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최 노인이 하늘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번영이 왔는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마을 입구에 선 김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마을 길에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축하합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려 있었다. 유네스코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신 셀카를 찍고 있었다. 김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변해버린 마을을 바라봤다. 옛날 허름한 상점들은 모두 깔끔한 카페와 기념품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이장 문화유산 기념품점, 전통마을 체험관, 역사박물관이라는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다. 아이러니하네. 정말 아이러니해. 그가 중얼거렸다. 마을 중심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최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땅은 이제 거대한 유리돔으로 덮여 있었다. 투명한 벽 너머로 수백 년 된 고대 유적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최 이장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곳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쓰렸다. 지금 와서 영웅 취급하네. 발전소 건설 소식이 들렸을 때 김 씨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들떠 있었다. 보상금 이야기에 눈이 멀어 최 노인의 말을 무시했다. 아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노인네가 욕심이 과해. 혼자 땅값 올리려는 거야.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날 때 김 씨는 걸음을 멈췄다. 바로 그곳에서 최 노인이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곳이었다. 여러분, 이 땅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혼이 잠들어 있어요. 그날의 노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때 김 씨와 주민들은 비웃기만 했다.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다.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 김 씨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목적지는 마을 뒷산이었다. 거기에 최 노인이 잠들어 있었다. 산을 오르는 길에도 관광객들이 보였다. 최 이장 추모 산책로라는 표지판을 따라 외국인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김 씨가 다시 중얼거렸다. 작은 묘소 앞에 도착하자 이미 누군가 놓고 간 꽃들이 가득했다. 관광객들이 놓고 간 것들이었다. 최 노인을 직접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꽃이었다. 정작 그와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꽃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두 감옥에 있었으니까. 김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왔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마을 입구의 새 비석을 다시 봤다.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던 최 이장의 뜻을 기억하라.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외롭다. 김 씨는 쓸쓸히 웃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돈이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그 번영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영웅은 죽고 배신자들은 쇠창살 뒤에 있었다. 마을만이 남았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마을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가? 김 씨의 독백이 저녁 바람에 흩어져 갔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다. 교도소 면회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김 씨와 마주 앉은 박 씨의 얼굴은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김 씨, 마을 소식 좀 들려줘. 박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관광객들이 하루에 1000명씩 와.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그럼 우리가 원했던 발전이 이루어진 거네. 박 씨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후회가 숨어 있었다. 김 씨는 계속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 인정받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엄청 나왔고. 최 이장님 말씀이 맞았던 거네. 박 씨가 고개를 숙였다. 우린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면회시라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씨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다. 일면에는 마을의 화려한 모습이 실려 있었다. 기적의 마을, 세계가 주목하다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이거 봐. 우리 마을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 박 씨는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문화유산을 지켜낸 영웅, 최 이장이라고 쓰여 있네. 그의 손이 떨렸다. 우린 그 영웅을 죽였어. 우리 손으로. 김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씨,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돈이 눈을 가렸나 봐. 우리 모두. 박 씨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강 전무한테 속은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욕심이 문제였어. 최 이장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송이 나왔다. 김 씨, 부탁이 있어. 박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최 이장님 묘소에 가서 우리 대신 사과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줘. 우리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면회가 끝나고 김 씨는 교도소를 나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화창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곳곳에 마을을 알리는 광고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의 마을. 최 이장이 지켜낸 기적의 땅. 아이러니했다.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저녁 무렵이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마을은 조용해져 있었다. 김 씨는 곧장 뒷산으로 향했다. 묘소 앞에는 오늘도 새로운 꽃들이 놓여 있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심지어 외국어로 쓰인 편지들도 있었다. 김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장님, 박 씨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땅이 정말 소중한 곳이었네요. 우린 왜 몰랐을까요? 김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교도소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쓴 사과문이었다. 모든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마을 입구의 비석을 다시 보았다.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글귀였다.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던 최 이장의 뜻을 기억하라.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 이 비석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미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탐욕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잃지 말라. 김 씨는 비석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마을은 번영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지만 그 번영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한 사람의 목숨과 마을 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 이장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 많네요. 김 씨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멀리서 마지막 관광버스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화려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최 이장이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기를 김 씨는 간절히 기도했다. 너무 늦기 전에.